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번듯하던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세도가의 금지옥엽으로 비단옷 곱게 차려입고 서책을 벗삼던 규수 이해섬은 오늘은 죄인의 딸이 되어 거친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 몸을 싣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허망하구나. 겨우 간신들의 가벼운 모함 몇 마디에 멀쩡하던 집안 하나가 송두리째 삼켜지다니. 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조정을 위해 헌신하셨거늘 그 보답이 겨우 이런 것일 줄이야. 17회, 짧은 생애 동안 겪어본 적 없는 멀미와 배전에 부딪히는 차가운 파도 소리는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지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강직했던 얼굴과 어머니의 애끓는 눈물이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망망대해의 시퍼런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식인 혜섬이 관노로 내쳐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오랜 벗이 손을 써준 덕분으로 그나마 머나먼 섬으로의 유배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어찌되었든 문반 집안이던 신부는 파면되었으니 천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우습기가 짝이 없구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집안이랍시고 외동딸까지도 단죄하기 위해 유배라니. 어디 간신배들이 점령한 조정이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내 똑똑히 지켜보마. 혜섬의 유배지는 진주를 특산품으로 하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해마다 곡물로 조정에 귀한 진주를 진상하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 고된 물질에 일손이 늘 부족하여 유배객들을 보내 노동력을 채우는 곳이라 하였지요. 자비인 듯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형벌에 혜섬은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다시금 밀려오는 서름의 눈가를 붉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육지가 보인다는 사공의 무뚝뚝한 외침에 혜섬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섬의 모습은 무태서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검푸른 바위들이 거친 인상을 주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초가들은 금방이라도 바닷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자, 다 왔소. 여기 이 섬이오. 허면 어서 싸게 싸게 내리쇼. 뱃사공의 거친 외침과 함께 배가 포구에 닿자 섬 사람들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의 눈으로 혜섬을 힐끔거렸습니다. 곱게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은 이제 염분에 뻣뻣해져 얼굴을 가렸고, 비록 남루해졌으나 여전히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그녀가 무태서 온 이방인, 즉 양반이었던 신분이었음을 짐작해 했지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혜섬은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유배지로 낙인 찍힌 섬에 홀로 배를 타고 들어온 반가의 여인이라는 풍문이 쫙 퍼진 듯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뼛속 깊이 새겨진 양반으로서의 긍지가 이 순간만큼은 고통이었습니다. 때마침 시간 맞춰 도착하셨구만. 안 그래도 중앙에서 오늘 당도한다며 기별이 왔기에 그 상판떼기가 궁금하여 나와보던 참인데 말씀이요? 그때 혼란스러운 시선들 속에서 유독 불쾌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말을 거는 이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인 듯 보이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사내였지요. 그는 섬의 아전인 설이 오가였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섬이자 유배지에서 나름대로 윗선에 뇌물을 바치고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작자였지요. 오서리는 짐짝을 내려놓듯 혜섬을 배에서 끌어내린 관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혜섬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양서 그 미색으로 이름 깨나 날렸다 하더니만 퍽곱기도 하구만. 어디 이런 귀한 분이 어쩌다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되었을꼬?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또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노골적인 음흉한 시선은 혜섬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지요. 아무튼 피차 이런 암울한 곳에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고. 이제 반가의 여식도 뭣도 아닌 천건 나부랭이이니 이 오서리님에게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앞으로가 재미없을 것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오서리의 노골적인 위협은 앞으로의 고된 삶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고 있던 해섬의 눈에 다른 섬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기운을 풍기는 사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볕에 잘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바다를 닮은 깊고 강렬한 눈빛, 다부진 어깨는 그가 섬의 거친 환경 속에서 단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는 갓 잡은 듯한 물고기가 담긴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지요. 새섬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동정심도 노골적인 호기심도 아닌 그저 무심한 듯한 관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젊은 어부 강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의 존재감은 어쩐지 위축된 해섬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미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그때의 해섬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지요. 잘 오셨소. 처음 당도하면 조금 정신이 없으시겠으나 이곳도 나름 사람이 사는 곳이오. 지내시다 보면 꽤 적응하기 괜찮을 것이오. 병약해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 학자풍의 옷차림을 한 청년이 해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해섬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동병상련의 아픔을 알아보았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어쩐지 이 섬과는 이질적이신 느낌의 분이시로군요.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배객이십니까? 하, 그렇소이다. 나는 정가 탁구라 하오. 비슷한 시기에 이 섬으로 흘러든 또 다른 몰락한 넋이라 여기시면 될 듯 싶소이다. 타구는 밝은 미소와 함께 너스레를 떨었지만 해섬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정타구라 소개하는 사내의 말에 목례를 했지요. 그렇게 사방에서 밀려드는 낯섦과 불안감 속에서 해섬은 위태롭게 섬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의 모래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듯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 풍비박산난 가문,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신분이 된 몸으로 감내해야 할 이 절의 고도에서의 삶. 푸른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해섬에게는 더 큰 절망의 빛깔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흘러들어간 섬에서의 나날은 무태서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해섬에게 주어진 작은 초가는 비바람을 겨우 막아낼 정도로 허술했고 끼니를 잇는 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몫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망연자실함과 밀려드는 서러움의 문 밖을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굶주림이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나서야 해섬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웃에는 퇴기 출신의 초매라는 이름을 가진 무뚝뚝한 할멈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입버릇처럼 혀를 차면서도 새섬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는 못했지요. 깊게 펜주름 사이로 빛나는 형형한 그녀의 눈빛은 섬에서 보낸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은 듯 했습니다. 낯선 땅에 떨어진 어린 새 같은 해섬의 모습을 안쓰럽게 그러나 한편으론 냉정하게 바라보던 할멈이 해섬에게 말했습니다. 쯧쯧, 하초 같던 양반 아씨가 이런 험한 곳까지 흘러들어오니 딱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그래도 살자면 움직여야지. 과거의 영광은 접어놓고 일단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다면 갯가로 따라오너라. 그렇게 할멈은 해섬에게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법, 바위 틈에 붙어 자라는 미역이나 톳을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멈을 따라 섬 생활을 배우기 시작한 해섬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을 얻는 대신 고단함과 피로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섬섬옥수 비단결 같던 해섬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여린 어깨는 지게에 얹힌 땔감의 무게를 버거워했지요. 행여 다른 이들의 눈에 띌세라 새벽 일찍 혹은 해질녘에만 조심스레 움직이는 해섬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주를 캐는 잡녀들의 고된 물질을 멀리서 지켜볼 때면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그 운명에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혜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앉으면 그건 우리 집안을 모함한 간신들이 가장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야. 언젠가 꼭 가문의 누명을 벗고 아버지의 하늘 풀 날을 기다려야 하니 말이야. 그렇게 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혜섬은 강무진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혜섬에게 살갑게 대하는 법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은 종종 혜섬의 언저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혜섬이 갯바위에 핀 작은 들꽃을 보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아찔한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굳은 표정의 무진이었습니다. 거참, 조심하시오. 이 근방 바위 위에서 실족이라도 하면 주검도 찾지 못해 그대로 고기밥 신세요. 그것이 그가 혜섬에게 건넨 첫마디이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전해져 오는 단단함과 투박한 온기는 혜섬의 심장을 잠시 먹게 할 만큼 강렬했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몰아치는 비바람에 변변찮은 땔감마저 모두 젖어 낭패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마른 장작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누구의 소행인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혜섬은 문 앞에 놓인 장작더미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무뚝뚝한 그의 배려 방식이 서툴지만 진심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동정을 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과 그에게 향하는 알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섬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혜섬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던 정타구는 다른 방식으로 혜섬의 마음을 잔잔히 헤집어 놓는 중이었지요. 그는 그를 아는 혜섬에게 종종 시를 적은 작은 쪽지를 건네거나 한양에 대한 향수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섬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필묵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해질녘 각자의 초가 앞에 앉아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혜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천민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전까지 반가의 여인으로서 이러한 소양을 누리며 살던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타고와의 시간이 자신의 향수병을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을 주었지요. 이곳에 흘러든 이들치고 구구절절한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역시 혜섬낭자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까지 흘러드신 게지요. 아무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낭자와 함께 이리 시간을 붙잡고서 시와 글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도 소중합니다. 타구는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담담히 이야기하며 혜섬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고된 현실 속에서도 잠시나마 정신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타구의 섬세함과 지성은 혜섬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고 그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는 차가운 섬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타구 역시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혜섬의 총명함과 단아한 모습에 점차 마음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혜섬에게 자신의 가문 복권,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혜섬은 언제나 말없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듯한 무진의 무뚝뚝한 배려심과 외로운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는 타구의 다정함 사이에서 무럭무럭 섬 생활의 시간을 채워갔어요. 이렇듯 불행 중 다행으로 섬에는 그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쩜 참으로 일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다니. 아직 나에게도 신락 같은 복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하구나. 혜섬이 배시시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화로운 시간만이 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의 아전,
오설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해섬의 미모와 전직 양반댁의 규수라는 배경에 음험한 욕심을 품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관아의 허드렛 일을 시키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질구레한 잡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의 실세를 자처하고 있는 그의 말을 거역하면 좋을 것이 없었기에 새섬은 굴욕감을 애써 누르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오설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는지 요구가 점점 더 무리하게 변질되고 있었어요. 호, 이것 봐. 개섬이 보아하니 손끝이 아주 야무진 듯한데 내 관복이 좀 해줬으니 수선 좀 해주지 않겠는가? 설이 나으리, 저는 바느질에 능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관비가 아니니 그러한 일은 그들에게 맡기소서. 아니 뭐야? 내년들 양반 나부랭이들은 심심하면 자순이 뭐냐며 시간을 죽치지 않더냐? 헌데 반가의 교수였던 분께서 바느질 하나 못하신다? 겸양도 지나치면 미덕이 아니지. 내 오늘 밤 너의 처소로 관복을 보낼 터이니 내일 아침까지는 마무리해 놓도록 하거라.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섬은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밤늦도록 오설이가 던져놓고 간 바느질감을 붙잡고 수선하였지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쑥 오설이가 나타나 해섬의 집 살인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수선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며 술 냄새를 풍기는 몸뚱이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어요. 해섬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설이의 추악한 손길이 곧 자신에게 닿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해섬을 올가매기 시작했지요. 어찌저찌 겨우 둘러대 오설이를 돌려보내고 나면 그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초매 할멈이 건너와 말하는 것이었어요. 에고, 저 빌어먹을 능구렁이 같은 놈이 기어이. 해섬이 저 잡놈을 특히 조심해야 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고 밤에는 일찍 불 끄고 몸을 숨기도록 혀. 물론 초매 할멈의 충고는 근본적인 위협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해섬은 오설이의 존재 자체가 섬 생활의 고됨보다 더 짜증스러웠지만 그럴수록 그에게 무너지지 않으려 자신을 다잡았지요. 이런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해섬이 마냥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지만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한 무진이나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타고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유배객이거나 평범한 어부일 뿐 섬의 실권자인 오설이에게 맞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 홀로 떨어져 외톨이가 된 지금에 있어서는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지요. 선선한 선바람이 콧잔등을 스치며 지나가는 어느 깊은 밤, 해섬은 이유 없는 불안한 마음에 선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아마 고된 노동에 피곤하여 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야 할 텐데 두 남자 사이에서 점점 더 희한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나의 마음 때문에 참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검푸른 바다 위로 휘영청 달이 떠올랐지만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니 이 위태로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어쩐지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것만 같은 폭풍우를 예감하며 가녀린 어깨를 더욱 굳게 다잡으며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훌쩍 다가온 섬의 여름은 무덥고 습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해섬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로 인해 불쾌감이 치솟고 있는데 이런 해섬을 지독히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또 있었으니 더욱 꼴사나워진 오설이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해섬을 향한 음심이 노골적이 되어 이제는 대낮에도 해섬의 초가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밤늦도록 그녀의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를 감시하는 듯 했어요.
해섬은 초매 할멈의 조언대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이면 등불마저 일찍 소등하며 숨죽였지만 작심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숨막히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 전체를 뒤흔들 듯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집채만 한 기세로 해안 절벽을 때렸지요. 가느다란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로 변해 천지를 삼킬 듯 쏟아졌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해섬의 허술한 초가를 금방이라도 날려버릴 듯 위협했습니다. 해섬은 방 한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세차게 흔들리는 문짝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부모님 생각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 더욱 사무치게 밀려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위태롭게 버티던 문짝이 거칠게 두들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술에 취해 뭉개진 오서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봐 해섬이 날이 굳어 걱정되기에 와보았다 이거야. 이 문 열어봐.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으니 말이여. 해섬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고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녹슨 문고리와 낡은 문짝은 맹수처럼 달려드는 오서리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부서져 나가며 술냄새와 비릿한 욕망을 뒤섞은 오서리가 비틀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는 그간 내내 벼르고 있던 못된 거사를 날씨가 굳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법한 오늘 치르기로 작정하고 들이닥친 것 같았어요. 이 고고한 양반 아씨가 어찌나 애를 태우던지 그간 참으로 내 꾹 참아오느라 힘들었다 요 말씀이지. 허나 오늘 같은 밤이라면 이것의 미바람과 파도 소리에 그 누가 내년의 소리를 알아차려 주겠냐 이거야. 그렇게 오서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해섬에게 다가왔어요. 해섬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시오. 대체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오서리의 더러운 손이 해섬의 가녀린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해섬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싶은 체념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뚫고 날아온 매처럼 누군가 맹렬한 기세로 방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느껴졌지요.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는 바로 무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함은 온데간데 없이 성난 바다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실은 이 미친 듯한 날씨에 홀로 있을 해섬이 걱정되어 불이 나게 달려오던 그는 때마침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해섬의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듣고는 쏜 살처럼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어둠 속의 호랑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뿜어대는 안광을 유지하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오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씨름하며 다져진 그의 몸은 그 자체로 거친 무기였습니다. 오서리 역시 완력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분노와 결의에 찬 무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거친 몸싸움 소리와 함께 오서리의 비명, 무진의 억눌린 기합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진은 오서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어부놈이 무식하게 힘만 장사여서는 제 엔장 어디 두고 보자 이것들아. 마침내 오서리는 무진의 기세에 눌려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도망쳤고 폭풍우 속으로 그의 비겁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해섬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공포가 가시고 난 자리에 밀려드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진 무진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그의 젖은 옷에서는 상처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풍겨왔고 거친 숨소리는 해섬의 귓가를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무진의 강인함과 말없이 자신을 향해 있는 그의 희생, 그 투박하지만 진실된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밤의 어둠 속에서 그 어떤 불빛보다도 선명하게 해섬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꽤 괜찮으셔요? 상처가 깊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우선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괜찮소이다. 나보다 더 놀라셨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군요.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리는 해섬을 안심시키며 무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은 오히려 정막에 사로잡힌 듯한 이상한 기분까지 느끼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진과 해섬이 발갛게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보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다른 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섬 낭자, 괜찮으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그것은 바로 정타구였습니다. 그 역시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해섬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지요. 부서진 문짝과 상처를 입고 숨을 고르는 무진,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채 떨고 있는 해섬의 모습. 그러면서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까지. 타구는 단번에 사달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무진처럼 직접 몸을 던져 싸우지는 못했지만 이미 오서리의 추악한 악행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알아차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염려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선은 상처부터 돌봐야 합니다. 타구는 침착하게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깨끗한 천을 꺼내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해섬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약초함을 꺼내왔지요.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팔에 난 상처를 지혈하고 약초를 바르며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무진은 고통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해섬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무진의 뜨거운 숨결과 강렬한 시선을 바로 눈앞에서 느끼고 있던 해섬은 그야말로 심장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눌렀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바로 눈앞의 이 산에 거칠고 투박하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사내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위로와 지적인 교감을 주었던 타구에 대한 고마움과는 분명 다른 격렬하고도 깊은 감정의 파도가 해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창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작은 초가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보다 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타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오서리는 도망쳤겠지만 이 사건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밤을 안전하게 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세한 조치는 그 다음이어야겠군요. 하지만 그런 타구의 염려 섞인 말은 해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해섬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폭풍우가 자신을 향해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을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밤이었으니까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날 아침, 섬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신 햇살 아래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부서진 나뭇가지들과 뒤엉킨 해초들이 해안가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하늘은 덥시 맑고 푸르렀지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은 마치 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무진의 팔에 감긴 붕대와 부서진 문짝은 엄연한 현실의 증자였습니다. 간밤의 작은 초가 안, 세 사람은 말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해섬은 밤새 무진의 곁을 지키며 혹시 열이라도 오를까 간호했고 타구는 착잡한 신경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혹여나 무진이 부상 중 오서리가 다시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두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요.
그는 밤새 해섬이 무진을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과 그런 해섬의 손길을 고통 속에서도 의지하는 무진의 모습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해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녀의 눈이 향하는 곳은 자신이 아님을 알았지요. 자신의 지성과 위로가 해섬에게 잠시 기댈 어깨를 내어주었을지는 몰라도 거친 풍랑과 같은 위기 속에서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낸 것은 결국 무진이었기에 타구는 어금니를 깨물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무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은 오서리의 만행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가야 합니다. 그가 상급 관리들의 비호를 받고 있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든 관하로 가서 발과하여 죗값을 받게 만들어야죠. 이젠 더 이상 이자의 만행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비단 낭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섬의 명예까지 달린 문제이니 오설이 이 찢어 죽일 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요. 무진이 힘주어 이리도 흥분한 상태로 길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해섬은 그런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증언해야 하니까요. 지난 밤의 공포는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타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서리의 평소 행실과 어젯밤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언하여 두 분께 힘을 실어드리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비로서의 강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섬의 작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폭풍 후 피해 상황을 보고하러 온 섬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무진이 피 묻은 붕대를 감은 팔을 드러내며 오서리의 만행을 고발하자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관아의 낮은 관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섬의 유배객들을 관리하는 하급 감찰관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서리는 당연히 펄쩍 뛰며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무진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자신이 이를 말리려다 생긴 상처라고 강변했지요. 해섬이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용기를 내어 지난밤의 상황과 더불어 오서리가 그동안 자신에게 가해온 수많은 희롱 및 위협을 증언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황은 오서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타구가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오서리의 증언에 담긴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소 오서리가 유배객들과 섬 주민들에게 저질렀던 크고 작은 비리들과 부당한 처사들을 열거하며 그의 파렴치함을 고발했지요. 그의 말은 자중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매 할멈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멈은 오서리를 매섭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다 봤네. 어젯밤 그 미친 바람 속에서 술에 잔뜩 취해 해섬댁 초가로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그리고 한참 뒤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나오는 꼴까지 똑똑히 봤단 말이여. 어디서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을 고하는가? 초매 할멈의 우렁찬 목소리와 그녀가 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오서리의 평소 행실에 대한 불만과 증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감찰관은 더 이상 오서리를 감싸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직위를 박탈하고 즉시 육지로 압송하여 정식 조사를 받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섬을 오랜 기간 쥐락펴락하며 다스리던 탐욕스러운 아전의 몰락은 섬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해섬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지요.
해섬은 먼저 타구를 찾아갔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섰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낯설고 두려운 이곳에서 선비님과 나눈 글과 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섬은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타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 또한 해섬낭자 덕분에 팍팍한 유배 생활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허나 낭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이미 정해진 듯하니 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지만 해섬의 선택을 존중하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문의 누명을 벗고 이곳을 떠나 제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해섬낭자의 마음에 배가 당도한 곳으로 가셔서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타구는 그렇게 해섬을 향해 있던 제 마음을 추스른 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해섬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해섬은 곧장 무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해안가 바위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밤의 격렬했던 모습과는 달리 석양을 등진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지요. 해섬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해섬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난 밤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그 난리통 덕분에 결국 저는 모르는 척 미루고 있던 제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그간 말없이 저를 돌봐주며 이곳에서의 생활을 물심양면 도와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잡동사니 하나에서부터 반찬으로 놓을 물고기까지 당신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저를 위해 헌신하고 계셨지요. 못내 그것을 외면하며 아닌 척했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제 마음에서 벌어진 이 커져버린 연심을 억누르는 것은 한계입니다. 고백과 함께 해섬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혼란과 두려움 끝에 마침내 찾은 진심에 대한 확인의 눈물이었지요. 무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어색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살아온 환경의 다름, 제 아무리 유배지로 흘러들어온 여인이라 한들 그 그릇은 여전히 반가의 규수였기에 무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오고 있던 연심이 마치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진은 1년의 사태 이후 묵묵히 그녀의 곁을 맴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내 그는 해섬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섬에서 나고 자란 비천한 어부일 뿐입니다. 아씨 같은 귀한 분께서 저 같은 놈에게 아니요, 이제 아씨가 아닙니다. 해섬은 무진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해섬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섬사람 해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요. 물론 언젠가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자명하나 그렇다고는 하여도 지금은 당신 곁에서 함께 이 섬 생활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리할 수 있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해섬의 간절한 눈빛 속에서 무진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같은 놈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저야말로 아씨 곁에, 아니 해섬낭자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어부의 손과
이제는 곱지만은 않지만 단단해진 여인의 손이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아픔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어요. 석양빛 아래 마주 선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그 후로 해섬과 무지는 섬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해섬은 더 이상 비단옷과 서책에 둘러싸인 교수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에게 물고기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초매 할멈에게서 텃밭 가꾸는 법을 익히며 그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초매 할멈은 두 사람을 친손주처럼 아끼며 종종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살림에 필요한 지혜를 일러주곤 했지요. 서툰 솜씨로 남아 무진의 옷을 찢고 그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무진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해섬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세상 전부를 다 가진 듯한 깊은 사랑과 든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타고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섬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복권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섬은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지요. 섬은 여전히 척박하고 고된 곳이었지만 해섬에게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바다는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생명의 잉태와 희망을 상징하는 빛깔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해섬은 몰락한 양반 교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을 지켜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해질녘 해섬과 무지는 나란히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닷가를 거닐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평화롭기만 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